예, 이번 시간에 우리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 탭이 있었죠. 자, 그 부분 설명드릴 건데, 부양가족 명세는 우리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와 관련해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공제부터 정리를 하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 공제는 판정의 중요성입니다. 기본공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종합소득공제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뭐 이런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공제의 전제 조건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잘못 판단이 되게 되면 우리 연말정산 엉망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공제를 하느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이 세 부류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조건 없이 무조건 공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하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누가 배우자냐?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를 법률상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우리 세법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을 합니다. 자,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누가 부양가족이냐? 범위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배우자 공제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한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그 인원수를 전부 다 계산해서 인원수 곱하기 150만 원에서 기본공제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양가족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을 직계존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부양가족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보시면 조건에서 부양가족의 조건이 있었죠. 소득금액, 생계, 나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이부터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직계존속은 20세 이하의 직계존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은 무조건 60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은 기본적으로 20세 이하입니다. 위탁아동은 기본적으로 18세죠. 18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양자나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지만 위탁아동은 18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살펴볼 거는 부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본인의 직계존속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포함하느냐 하는 건데 둘 다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엄마, 아버지, 배우자의 엄마, 아버지, 즉 장인, 장모, 시부모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계존속은 바로 위에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 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가능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 아들, 딸 자녀들이죠. 자녀의
자녀, 즉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도 포함하느냐? 직계비속은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에서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범위의 예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직계비속의 범위를 보면 자녀, 손자녀, 정손자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외손자녀, 외정손자녀 포함합니다. 혼인 외의자로 입적된 자 포함하고요. 며느리, 며느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며느리는 여기에 안 들어있죠.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합니다.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합니다. 근데 사촌, 육촌 형제자매나 고모, 삼촌, 조카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형제자매에 사촌이나 이런 부분들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범위는 부부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직전 과세 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합니다. 위탁아동은 18세 이하만 적용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까지 포함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자, 부양가족 요건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냐면, 자, 기본공제 대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부양가족이든 배우자 공제든 조건이 있었죠. 여기 빨간색으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그 조건에 대한 예외사항이 없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예외사항이 조건이 만들어지면 항상 예외사항이 존재를 합니다. 그 예외사항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요건에 대한 예외. 첫 번째 조건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대한 조건이었죠. 근데 예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만자가 중요하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 이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소득금액으로는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50만 원이 됩니다. 1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100만 원 초과입니다. 100만 원 초과지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득금액에 대한 범위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금액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그러니까 이게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게 개인정보라는 거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인지, 다른 소득은 또 얼마나 있는지, 또는 부모님의 소득이 또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파악 방법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한번 보면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초과할 거다라는 거죠. 연봉이 500은 넘을 거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인해서 배우자 공제 서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자,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보면 사업소득 금액이 대부분은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을 받은 사람, 당해연도에 퇴직금 받은 사람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퇴직금 받았다. 직장 다니다가 퇴직금 받으면 한 달치, 최소 한 달치 월급은 나옵니다. 근데 한 달치 월급이 대부분 100만 원은 초과한다라는 거죠. 1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을 단 1원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법을 적용을 해보면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단 1원이라도 내려면 소득 금액이 250만 원 초과돼야 됩니다. 250만 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세금을 냈다? 그러면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부모님이 연세 60이 넘으셔갖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국민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발급받아 보면 연금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소득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의무화한 금액을 우리 소득세법에서 소득공제로 적용해 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기 이전에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이후에 납부한 건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아 보시면 영수증 안에 연금 소득 금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안에 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게 되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5가지 정도가 혼합이 돼 있다. 그러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정도는 제가 공제 불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대부분은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계 요건입니다. 소득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었죠. 그 생계 요건입니다. 자, 생계 요건을 부양가족 기준으로 보면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별거 시에 공제 대상이 된다. 해외 거주 시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4페이지가 되겠는데 제가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교재 페이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혹시 말씀드린 페이지에 내용이 없으면 한두 페이지 정도는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좀 찾아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거 형편상 별거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주거 형편상 별거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녀가 결혼으로 인하여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서 직계 존속과 주민등록표상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나 직계 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됐거나 결혼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따로 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거 형편상 별거라고 하면 집이 좁아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집이 아무리 넓어도 따로 떨어져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직계 존속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거주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계 비속은 어떻게 되느냐? 직계 비속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직계 비속은 부모가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형제 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나이 요건이 되겠습니다. 나이 요건에 대한 예외 부분입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무시합니다. 나이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조건이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이 있었는데 나이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뭡니까? 생계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만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자, 부양가족의 배우자 공제 여부입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배우자 적용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직계 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누구냐? 이 질문은 조금 웃긴 개념이긴 하지만 직계 존속, 부양가족 중에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엄마의 배우자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직계 존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직계 존속입니다.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는 공제가 안 됩니다. 예외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즉 장애인 부부인 경우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죠? 유일한 예외입니다. 부양가족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될 수 없는데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자, 조건이 있었죠. 소득금액, 생계, 나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생계, 나이 조건이 언제 기준으로 충족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충족 기준, 즉 판단 기준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다라고 했을 때 언제 날짜로 100만 원 이하여야 되냐 이 부분인데 원칙이 12월 31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 조건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가 연령을 판단할 때입니다. 나이를 판단하는 건데 20세 이상 60세 이하라고 그러니까 60세 이상 20세 이하라고 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로 따지고 생일 20세를 지난 생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20세 초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초과에 들어가게 되면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나오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2019년도에 19살이었던 자녀는 2020년도에 들어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어느 날짜에는 20살, 만 20살 되는 생일이 도달하게 되고요. 도달하게 되는데 그 도달한 날 이후에는 20세 초과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판단 기준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오늘날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만 20살에 도달된 사람들은 전부 다 초과자에 걸립니다. 그러면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정확한 잣대를 대서 공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연령이 20세에 도달하면 무조건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60세 이상은 문제될 게 없고요.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만 20살이 된 자녀는 올해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자, 12월 31일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공제가 되는데 2020년도 연도 중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안 계시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5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10월 4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을 하라라고 했죠. 판단은 뭐였죠? 소득금액, 생계, 나이 조건을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10월 4일 기준으로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2020년도 1월 1일 날
연세 90인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때 할아버지를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20년도에 사망했다. 1월 1일 날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라. 연도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연도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제 대상에서 배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면 사망일 전일은 12월 31일, 19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날짜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2020년도 소득금액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제로. 100만 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그죠?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나이 90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이 요건 충족이 되죠. 그러면 공제 대상입니다. 1월 1일 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것 같긴 하지만 1월 1일 날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배제시키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건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몰아서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개념은 소득이 많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단순한 수학적인 개념에서 소득이 많다라는 것은 단 1월이라도 많으면 많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연봉이 3,500, 아내 연봉이 3,800. 그러면 아내가 많기 때문에 아내 쪽으로 모든 공제를 다 몰아서 공제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세법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많다 적다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대방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소득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대방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15% 세율 구간이고 아내가 3,800이지만 같은 15% 구간이다. 요거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도토리 키재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남편이 3천만 원으로 15%인데 아내의 연봉이 1억 원으로 35% 구간이다. 그럼 세율이 높죠. 이 경우에는 진짜 많은 겁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최적의 그러니까 소득공제로 해서 두 사람의 세액을 합쳤을 때 가장 적절한 세액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우리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예를 들어서 남편이 5층에 있습니다. 아내가 10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아내가 많죠. 그러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 5층 남편 구간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오면 문이 열리겠죠. 문이 열리면 남편을 태워서 같이 내려가야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혼자 잘났다고 밑에 1층까지 내려가 버리면 두 사람의 세액을 합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공제하는 건 맞되 상대방 배우자와 같은 수준까지 과표가 내려왔을 때는 같이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하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을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인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장남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자, 어머니 연세 60 이상이고 전업주부입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60 넘었고 소득금액이 없다. 그러면 장남 직장 다니고 아버지 직장 다닙니다. 장남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배우자 공제입니다. 둘 중에 중복 적용될 때 어떤 거 적용해야 되느냐? 부양가족 공제냐 배우자 공제냐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 어떤 걸 적용하는 게 맞느냐.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소득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일 때 공제자는 누구냐? 소득자가 자, 형과 동생이 전업주부인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형의 입장, 둘 다 직장인이고 형의 입장에서 부양가족 공제고 동생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그럼 형이 공제받는 게 맞느냐? 동생이 공제받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공제받아야 되느냐? 누가? 요거는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만 공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의 답은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하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그런데 앞에 질문에서는 질문을 딱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배우자 공제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뒤에 질문에서는 누가 공제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든 의사결정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케이스는 형은 동생이 부양가족 공제했겠거니 하고 어머니 공제 안 합니다. 동생은 당연히 형이 공제받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공제 안 합니다. 이렇게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을 거냐 이렇게 될 때에는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받으면 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대원칙인데요. 자, 제가 앞에서 이제 칠판으로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우리 교재를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1페이지가 되겠는데 그 표에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네모 6번입니다. 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이고요. 다만 이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위탁아동은 만 18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참고사항에서 부양가족에서 소득금액에 대한 부분 내용입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과 다음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500만 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때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합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총급여 300만 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액 50만 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를 한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두 소득을 합치면 1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적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합쳐서 100만 원 이하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63페이지에 그 소득 종류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전부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중간에 보시면 기타 소득이 있죠.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 100만 원은 넘는데 300만 원 사이에 있다. 이런 경우에 기타 소득자는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분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종합소득 신고해서 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자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형태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65페이지에 참고사항에 배우자 범위가 나옵니다. 배우자는 이제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66페이지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표에서 화면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긴 한데 직계비속에 보시면 세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네요.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의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이건 뭐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직계존속도 세 번째 있는 부분 보면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혼인이 입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자, 69페이지에 보시면 그 적용 사례 부분이 나오는데요.
2020년 12월 21일 날 결혼한 경우에 배우자 공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 그럼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70페이지에 맨 위에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30날 장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장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30날 사망했기 때문에 10월 29일 기준으로 소득금액 생계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교육시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공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